혹시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 세상을 구성하는 기묘하고도 매혹적인 모습들에 완전히 빠져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인간 존재의 놀라운 다양성에 문득 호기심이 생긴 적은요? 그렇다면 안전벨트 단단히 매세요. 지금부터 우리가 생각해온 정상이라는 경계를 완전히 다시 쓰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아주 흥미로운 여행을 떠나볼 거니까요. 믿을 수 없을 만큼 뛰어난 천재들부터 사람을 끌어당기는 듯한 특별한 능력을 지닌 인물들까지, 이 놀라운 사람들은 우리가 가능하다고 믿어왔던 한계를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이 지구를 밟고 살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다르고 가장 독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2. 필리프 푸티. 혹시 중력을 거스르는 사람을 실제로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소개할 이 인물은 분명 기억에 남을 겁니다. 바로 프랑스 출신의 줄타기 예술가 필리프 푸티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을 현실로 만들어낸 인물입니다. 푸티가 스스로 세계의 예술적 범죄라고 불렀던 이 대담한 도전에서 그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1974년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 사이에 와이어 하나를 설치하고 안전망도 하네스도 없이 그 위를 걸어간 겁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푸티는 10대 시절부터 줄타기에 매료됐고 서커스 예술가들에게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정식 교육을 받은 적은 없었고 두 그루의 나무 사이에 줄을 매달아 수없이 많은 시간을 홀로 연습하며 실력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실력이 쌓일수록 그의 도전은 점점 더 대담해졌고 그 정점이 바로 1974년 8월 7일 아침 쌍둥이 빌딩 사이의 줄타기였습니다. 그날 아침 뉴욕 시민들은 고개를 들어 믿기 힘든 광경을 보게 됩니다. 지상 약 400m 상공, 도시 위에 걸린 가느다란 줄 위를 한 남자가 아무렇지 않게 걷고 있었던 겁니다. 그는 거의 1시간 가까이 줄 위에서 걸었을 뿐만 아니라 춤을 추고 줄 위에 누웠고 심지어 가볍게 뛰기까지 했습니다. 도시는 완전히 숨을 멈춘 듯했고 사람들은 넋을 잃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실 겁니다.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푸티에게 중요한 질문은 왜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만약에 라는 질문이었고 가능성을 시험해보는 용기였으며 인간의 한계를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가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무릅쓴 이 도전은 우리가 감히 꿈꾸기만 했던 가능성이 실제로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증거였습니다. 푸티의 철학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해야 하는지에 얽매이기보다 무엇이 가능한지를 바라보라고 말이죠. 여러분의 줄타기가 고층 빌딩 사이에 걸린 진짜 줄이든 혹은 인생 속 어떤 두려운 도전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왜 시작했는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위를 걷는 순간의 설렘과 춤추는 기쁨, 그리고 단 한순간이라도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자유를 느끼는 것입니다. 19위.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 이제 만나볼 인물은 1898년에 태어난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입니다. 확실히 말씀드리자면 그는 결코 평범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사이디스는 생후 18개월에 이미 신문을 읽을 수 있었고 아주 어린 나이에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독학으로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5살 무렵에는 이미 성인도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와 개념을 자연스럽게 다루고 있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16살이 되었을 때 그는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합니다. 이 소식은 학계 전체를 놀라게 했고 그의 지적 능력은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의 지능지수는 약 250에서 300 사이로 추정되는데 이는 사실상 비교 대상조차 찾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사이디스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넘어 진정한 다방면 천재였습니다. 그는 40개가 넘는 언어와 방언을 자유롭게 다뤘고 수학뿐 아니라 철학, 천문학, 역사 등 수많은 학문 분야에서 탁월한 이해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천재성은 학업 성취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주와 시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한 구조에 대해 독창적인 이론을 제시했고 이 중 일부는 오늘날의 과학자들조차 완전히 해석하기 어려울 정도로 앞선 사고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를 단순히 천재라고 부르는 것은 오히려 과소평가에 가깝습니다. 윌리엄 제임스 사이디스는 하나의 수수께끼였고 지적 거인이었으며 인류가 이전에 본 적 없는 독보적인 존재였습니다. 그의 존재는 인간 지성의 한계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비교 불가능한 사례로
지금까지도 역사 속에 남아 있습니다. 18위, 나탈리아 뎀키나. 여러분 중에는 만화나 영화처럼 벽을 뚫고 볼 수 있는 능력을 한 번쯤은 꿈꿔본 적이 있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소개할 인물은 그와 비슷한 능력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러시아 출신의 여성 나탈리아 뎀키나입니다. 물론 오해는 없으셔야 합니다. 그녀가 망토를 두르고 날아다니는 슈퍼히어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벽을 그대로 투시하는 능력도 아닙니다. 대신 그녀는 사람의 몸 안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뎀키나는 10대 시절 자신이 인간의 내부 구조를 마치 투명하게 들여다보듯 인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장기와 뼈의 상태는 물론 몸속 이상 징후와 질병까지 구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후 그녀는 이 독특한 능력을 활용해 사람들의 질병을 진단해왔고 그 결과 그녀를 믿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의학계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의학 역사에 남을 만한 엄청난 발견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과학자들을 오랫동안 혼란에 빠뜨릴 거대한 미스터리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 몸이 조금 안 좋다고 느껴진다면 뎀키나에게 연락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인 선택으로는 여전히 병원과 의사를 찾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엑스레이 시력은 일단 만화책 속에 남겨두는 게 현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7위, 엘리자베트 줄저. 이제 조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악을 듣는 것을 넘어 그 멜로디를 본다거나 심지어 맛본다고 느끼는 삶. 여러분은 상상이 되시나요? 바로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인물이 엘리자베트 줄저입니다. 줄저는 공감각이라고 불리는 희귀한 신경학적 상태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 상태는 서로 분리되어 있어야 할 감각들이 비정상적으로 연결되는 현상인데 그녀의 경우 소리, 색, 맛이 서로 뒤섞여 인식됩니다. 우리처럼 단순히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녀는 소리를 보고 음악의 미묘한 차이를 맛처럼 느끼며 세상을 전혀 다른 방식으로 경험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콘서트에 앉아 있는데 귀로만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눈앞에 색채가 펼쳐지고 각 음표마다 고유한 질감과 풍미가 느껴지는 장면을 말입니다. 줄저에게 음악은 단순한 청각적 즐거움이 아니라 완전히 살아있는 다중감각의 향연입니다. 물론 이런 감각의 중첩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부담스럽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줄저에게 이 능력은 혼란이 아니라 소중한 선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다차원적인 세계로 이어지는 하나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높은 음에서는 어떤 색이 떠오르는지, 리듬마다 어떤 감정이나 맛이 느껴지는지 상상해보는 겁니다. 비록 줄저처럼 실제로 공감각을 경험하지는 못하더라도 음악을 조금 더 깊이, 조금 더 풍부하게 느낄 수는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16위, 줄리아 군텔. 이제 인간의 신체가 도대체 어디까지 가능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예명 질라타로 더 잘 알려진 세계적인 컨토셔니스트 줄리아 군텔입니다. 그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사람의 몸이 아니라 마치 프레첼처럼 자유자재로 접히는 존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줄리아의 놀라운 유연성은 공식적으로도 인정받았습니다. 그녀는 세계에서 가장 유연한 여성이라는 기록으로 기네스 세계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유연성이 어느 정도냐면 줄리아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은 채 여행용 가방 안에 자신의 몸을 완전히 접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로 택배로 보내도 될 정도의 모습이죠. 이 장면만 봐도 그녀의 유연성이 상식을 얼마나 벗어나는지 단번에 느껴지실 겁니다. 상상해보세요. 허리를 자연스럽게 뒤로 꺾은 상태에서 다리를 머리 위로 들어 올리고 그 상태로 정면을 바라보는 모습. 줄리아에게는 그저 평범한 일상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과학자들조차 그녀의 척추를 두고 거의 부러질 수 없는 구조에 가깝다라고 표현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혹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허리가 뻐근하다고 투덜거린 적 있으시다면 잠시 줄리아를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또 요가 시간에 발끝 하나 제대로 못 만지겠다고 속상해 하셨다면 잠깐 웃고 넘어가셔도 괜찮습니다.
줄리아는 손이 아니라 발로 활을 쏘면서 물구나무까지 서는 사람이니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그녀처럼 될 수는 없겠지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인간의 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말이죠. 15위. 폴 카라손. 폴 카라손은 태어났을 때만 해도 밝은 피부에 약간의 주근깨가 있었고 머리카락도 다소 붉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몸에는 매우 특이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피부는 점점 푸른 빛을 띠기 시작했고 머리카락은 거의 새하얀색으로 변해갔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은중독증으로 알려진 아르기리아라는 희귀한 상태였습니다. 이는 은성분이 체내에 축적되면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카라손은 건강보조를 목적으로 은성분이 포함된 보충제를 오랜 기간 섭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7년 여름, 카라손은 오리건주를 떠나 캘리포니아 센트럴밸리 지역의 마데라로 이주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자신의 외모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줄 공동체를 찾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원래 혼자 있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이었지만 2012년 삶은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집을 잃게 되었고 동시에 심장질환과 전립선암이라는 심각한 건강 문제와도 싸워야 했습니다. 결국 그는 워싱턴주 벨링햄에 있는 노숙인 보호소에 머물게 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그가 자신의 피부가 파랗게 변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아주 뜻밖의 순간이었다는 점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한 친구가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워했고 그제야 카라손은 자신의 피부색 변화가 얼마나 뚜렷해졌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카라손만이 이런 상태로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에팔레치아 산맥 인근에는 블루 패밀리로 불린 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유전적인 혈액 질환으로 인해 피부가 푸른빛을 띠는 경우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카라손의 건강 상태는 점점 악화됐고 2013년 그는 심장마비와 폐렴 그리고 심각한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08년에 심장 우회 수술을 받았고 흡연량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애 마지막까지 콜로이드 은을 계속 사용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폴 카라손의 삶은 예기치 못한 선택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세상에는 우리가 쉽게 상상하지 못하는 독특한 이야기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14위. 카텔리니 시우바드의 제주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보는 순간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드는 아주 특별한 외모를 지닌 소녀입니다. 브라질 출신의 11살 소녀 카텔리니 시우바드의 제주스입니다. 카텔리니는 검은 피부에 맑고 선명한 파란 눈을 지니고 있는데 이 조합은 매우 드문 경우라 마치 신화 속 인물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연출이나 인공적인 변화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카텔리니는 태어났을 때만 해도 눈동자 색이 갈색이었지만 성장 과정에서 눈색이 파란색으로 변했습니다. 이 변화의 원인은 유전적으로 매우 드문 바르덴부르그 증후군이라는 상태 때문입니다. 이 증후군은 외모의 특징뿐 아니라 청력 저하가 동반되기도 하고 머리카락 색이나 눈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텔리니는 이러한 조건에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밝고 긍정적인 태도로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고 그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녀의 독특한 외모는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실력 있는 사진작가들의 눈에도 띄게 됩니다. 어느 날은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마주친 사진작가가 그녀의 눈빛과 미소 그리고 흔들림 없는 자신감에 단번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카텔리니는 모델 에이전시에 관심을 받게 되었고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그녀는 단순히 외모가 특별한 아이가 아니라 자신만의 존재감으로 세상에 메시지를 전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카텔리니의 이야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름이 결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만의 강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각자의 개성이 모여 세상을 더 풍요롭게 만든다는 것도 조용히 일깨워줍니다. 13위. 위니 할로우.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약 100명 중 1명은
피부에 하얀 반점이 나타나는 백반증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백반증은 면역 체계가 스스로의 색소세포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분류되며 이로 인해 피부의 색을 만드는 멜라닌 세포가 손상됩니다. 진단을 받는 순간 많은 사람들은 외모 변화에 대한 두려움과 사회적 시선에 대한 부담을 함께 떠안게 됩니다. 치료 방법으로는 자외선 치료 같은 방식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완치가 쉽지 않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자신의 다름을 힘으로 바꾼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캐나다 출신 모델 위니 할로우입니다. 위니는 토론토 인근의 에토비코에서 자랐는데 어린 시절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외모를 이유로 한 놀림과 모욕, 심지어 신체적인 괴롭힘까지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건 한 기자와의 우연한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토론토에서 활동하던 기자 셰넌 보드럼은 위니의 이야기에 깊은 인상을 받았고 그녀의 모습과 백반증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합니다. 이 영상은 빠르게 퍼지며 수십만 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했고 사람들의 시선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만남을 계기로 당시 16살이던 위니는 모델 활동에 도전하게 됩니다. 이후 데일리 메일, 액세스 할리우드 같은 해외 주요 매체들이 그녀를 주목하기 시작했고 위니의 이름은 점점 알려지게 됩니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2014년 타이라 뱅크스가 진행하던 미국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아메리카 넥스트 톱 모델에 출연하면서 찾아옵니다. 이 무대를 통해 위니 할로우는 단순히 외모가 독특한 모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강인함과 자신감을 상징하는 인물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됩니다. 위니의 이야기는 다름이 결핍이 아니라 정체성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상처가 누군가에게는 희망과 용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12위 요리차 올리바. 칠레의 한 작은 도시에서 의료진을 혼란에 빠뜨린 믿기 어려운 사례가 보고됩니다. 주인공은 당시 20살이었던 요리차 올리바입니다. 그녀는 말 그대로 피 섞인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네, 정말로 눈에서 피가 흐른 겁니다. 이 현상은 의학적으로 혈성 눈물이라 불리는 헤몰라크리아라는 매우 희귀한 증상입니다. 요리차는 이 상태가 시작된 이후 극심한 통증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병원에서는 각종 정밀 검사를 진행했지만 눈 감염이나 결막염 같은 일반적인 원인은 모두 배제됐습니다. 그 결과 이 증상은 명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의료진에게도 미스터리로 남게 됩니다. 헤몰라크리아는 눈물 속에 혈액이 부분적이거나 완전히 섞여 나오는 증상으로 사례 자체가 워낙 드물다 보니 연구자료도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진단은 물론 치료 방법 역시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요리차의 아버지는 딸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기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이 증상은 단순한 신체적 고통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요리차는 지속적으로 피가 흐르는 상황 때문에 집 밖으로 나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실상 집안에 머무는 생활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이 상태가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록 매우 드문 사례이긴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비슷한 증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보고되며 의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요리차의 이야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학적 미스터리가 우리 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이러한 희귀 질환에 대한 더 깊은 연구와 이해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11위 루타올린. 이제 정말 만화책에서나 나올 법한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숨쉬는 자석인간. 말 그대로 금속 물체가 몸에 달라붙는 사람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마그네틱맨으로 불리는 리우 토린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어느 날 금속 숟가락 하나가 자신의 피부에 딱 달라붙는 것을 보고 이 특이한 능력을 처음 인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실험을 해볼수록 그의 몸에는 숟가락뿐만 아니라 쇠막대, 금속 도구 같은 물건들이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었습니다. 마치 접착제를 바른 것처럼 말이죠. 이 능력이 더 놀라운 이유는 단순한 트릭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과학자들이 조사한 결과 이는 순수한 자력 때문이 아니라 그의 피부가 가진 비정상적으로 높은 마찰력과
표면 특성 때문인 것으로 설명됩니다. 즉, 자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의 성질이 금속 물체를 붙잡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그는 숟가락 몇 개 정도는 물론이고 상당한 무게의 금속 물체도 몸에 붙인 채 움직일 수 있습니다. 혹시 열쇠를 잃어버리셨다면 그에게 차 한 잔 권해보는 것도 방법일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와 만난 뒤에는 주머니와 가방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할지도 모릅니다. 누구든 한 번쯤은 이 기묘한 능력의 비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어질 테니까요. 12. 조지프 딜러드. 지금 소개할 인물은 단순한 언어 천재라는 말로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무려 59개 언어를 구사하는 초다국어 사용자 조지프 딜러드입니다. 아랍어에서 줄루어로, 핀란드어에서 중국어까지 그는 한 대화 안에서도 언어를 자연스럽게 오가며 말합니다. 원어민조차 놀랄 정도의 유창함으로 말이죠. 딜러드의 언어 여정은 아주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는 다양한 문화권 사람들이 섞여 사는 다문화 지역에서 자라며 자연스럽게 서로 다른 언어와 억양, 표현 방식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는 단순히 언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평생에 걸쳐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날 그의 언어 목록은 인간의 뇌가 얼마나 놀라운 적응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외국어 하나도 벅찬데 이 사람은 59개나 한다고? 하지만 딜러드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는 말처럼 언어의 세계도 처음 한 단어, 한 문장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다음에 외국어 문장 하나를 말하다가 혀가 꼬이거나 발음이 틀려도 너무 낙담하지 마세요. 조지프 딜러드 역시 그 첫걸음은 우리와 다르지 않았을 테니까요. 9위, 하프토르 비욘손. 이제 정말로 사람이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은 인물을 만나보겠습니다. 드라마에서 거대한 전사로 등장했던 그 인물을 기억하시나요? 바로 아이슬란드 출신의 배우이자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진 남자, 하프토르 비욘손입니다. 그는 단순히 강한 역할을 연기한 배우가 아니라 실제로 세계에서 가장 힘센 남자로 불린 인물입니다. 하프토르는 데드리프트 종목에서 무려 501kg을 들어올리며 세계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무게가 어느 정도냐면 대형 피아노 한 대, 북극곰 2마리, 혹은 마시멜로 100만 개에 가까운 무게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키는 약 2m 6cm, 체중은 180kg을 넘나들며 그 체격만으로도 압도적인 존재감을 풍깁니다. 그의 하루 식단은 일반 가정 한 가족이 하루 동안 먹는 양을 훌쩍 넘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프토르에게 힘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입니다. 끊임없는 훈련과 철저한 자기관리, 그리고 극한의 인내가 그의 힘을 만들었습니다. 혹시 골목에 차가 잘못 주차돼 있어서 난감했던 적 있으신가요? 차주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농담 삼아 하프토르를 불러보셔도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차를 들어 올려 옆으로 살짝 옮기는 일쯤은 가벼운 준비 운동일 테니까요. 다만 아쉬운 점이 하나 있다면 장본 무거운 가방을 매번 대신 들어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생활 속 영웅으로 모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8위, 선천성 늑대인간 증후군을 가진 소년. 이제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한 아이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온몸이 털로 덮인 채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 상태는 흔히 늑대인간 증후군이라고 불리는 극히 희귀한 유전질환으로 의학적으로는 선천성 다모증에 해당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길이 약 6cm에 달하는 굵은 털들이 자라 있었고 이로 인해 숨쉬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먹는 일 또한 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전문의들은 이 증상을 치료할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판단했고 그는 평생 이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외모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강한 시선과 호기심, 그리고 때로는 상처가 되는 반응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아무리 가족이 따뜻하게 감싸주더라도 가족 밖 세상에서의 시선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도 많았지만 그는 그 현실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가려 애썼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변 사람들도 조금씩 그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그 역시 자신만의 삶을 묵묵히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외모라는 단 하나의 요소가 얼마나 큰 벽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해와 공감이 그 벽을 허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전해줍니다. 7위, 크리스틴 월튼.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단번에 상식을 벗어나는 기록으로 세상의 이목을 끈 사람입니다. 바로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여성, 크리스틴 월튼입니다. 그녀의 손톱 길이는 무려 총합 약 6m에 달합니다. 말 그대로 이 손톱들은 법적으로 투표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하고 트럭 운전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크리스틴은 무려 27년 동안 단 한 번도 손톱을 자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이 손톱은 불편함이나 장애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하나의 특별한 일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긴 손톱으로 일상생활이 가능할까? 놀랍게도 크리스틴은 자동차를 운전하고 피아노를 치고 글을 쓰며 관절을 활용해 문자 메시지까지 보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청소기를 돌리는 일은 꽤 큰 도전이 되고 몸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도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모든 불편함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옷에는 직접 지퍼를 달아 개조하고 사람 많은 곳에서는 가족과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이동합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살고 있는 크리스틴은 굳이 옷을 자주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점은 오히려 장점이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손톱을 길렀느냐고 물으면 그녀의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왜 안 되나요? 사실 처음부터 기록을 목표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느 순간 네일 관리를 멈췄고 손톱을 잘 돌보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금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 결과 크리스틴 월튼은 세계에서 가장 긴 손톱을 가진 사람으로 이름을 남기게 됩니다. 6위, 마티아스 슐리트.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한 길을 걷기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는 희귀한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오른팔의 뼈가 왼팔보다 약 33% 더 크고 훨씬 단단하게 발달한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이 차이는 외형으로도 분명하게 드러났고 어린 시절의 마티아스는 그로 인해 끊임없는 놀림과 괴롭힘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은 16살 무렵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연히 참가한 팔씨름 대회에서 아무런 경험도 없던 그는 예상을 뒤엎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 순간 마티아스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이 약점이라고 보던 이 팔이 사실은 자신만의 강점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후 그는 본격적으로 팔씨름 선수의 길을 걷기 시작했고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는 물론 국제대회에서도 수많은 우승을 차지하며 정상급 선수로 성장합니다. 그의 이야기를 더욱 놀랍게 만드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마티아스는 팔씨름을 위해 특별히 제작된 로봇과의 대결에서도 승리를 거둡니다. 인간의 힘과 구조가 기계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한 셈이죠. 마티아스 슐리트의 인생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누군가에게는 결함으로 보이는 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압도적인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좌절의 이유가 될 수도 있었던 조건이 의지와 선택에 따라 성공의 발판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5위, 맥스 레브친.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우리의 디지털 일상 깊숙한 곳에서 막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바로 결제 플랫폼 페이팔의 공동 창업자 맥스 레브친입니다. 맥스 레브친은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난 물리학자 출신으로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기술기업가로 성공하며 억만장자의 반열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가 관여한 사업들은 사진 공유 서비스부터 금융기술 플랫폼까지 매우 다양하며 실리콘밸리 기술 생태계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를 진짜 특별하게 만드는 점은 단순히 회사를 성공시킨 능력이 아닙니다. 레브친은 사람들이 불편함을 느끼지만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지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능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디지털 기술로 해결하는데 탁월한 감각을 보여줬습니다. 복잡하고 번거로웠던 온라인 결제 과정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꾼 것. 바로 그런 혁신이 그의 손에서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내고도 마치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이라는 듯 아주 담담한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무대 뒤에서 조용히 레버를 당기며 세상을 움직이는 마술사처럼 말이죠. 그래서 다음번에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거나 익숙한 앱을 아무 생각 없이 사용하게 될 때 잠시 이 이름을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눈에 띄지 않게 바꿔놓은 인물이 바로 그 뒤에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4위, 우사인 볼트. 트랙 위를 가르는 번개 같은 장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이 인물을 알고 계실 겁니다. 자메이카 출신의 단거리 육상 선수.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른 인간으로 기록된 우사인 볼트입니다. 세상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그의 존재를 확실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믿기 어려울 만큼 여유로운 모습으로 트랙을 질주했고 기록뿐만 아니라 미소와 퍼포먼스로 전 세계 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특별한 이유는 단순히 빠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가장 큰 무대, 가장 큰 압박 속에서도 오히려 더 빛난다는 점이 그를 전설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쇼맨이었고 관중과 호흡할 줄 아는 선수였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최고의 기록을 끌어냈습니다. 부상과 좌절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진 모습으로 돌아왔고 속도와 집중력, 그리고 자신감까지 한층 끌어올렸습니다. 볼트의 폭발적인 스피드 뒤에는 타고난 신체 조건과 치밀한 기술이 함께 작용합니다. 긴 보폭, 강력한 하체 추진력, 그리고 완성도 높은 주법은 그를 흔히 인간 치타라고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올림픽 금메달 8개, 수많은 세계 기록, 그리고 100m와 200m 종목을 3차례 연속 올림픽에서 제패한 유일한 선수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남깁니다. 하지만 우사인 볼트의 진정한 영향력은 메달 그 너머에 있습니다. 그는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동기를 불어넣었고 자신의 한계를 넘는 도전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열 수 있는지를 몸소 보여줬습니다. 우사인 볼트는 단순히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지점이 사실은 위대함의 출발선일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인물입니다. 3위, 로베르트. 좁은 주차 공간에 차를 넣다가 속으로 한숨 쉬어본 적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린 사람이 있습니다. 벨기에 출신의 87살 주차달인 로베르트입니다. 로베르트는 세계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주차 기술의 대가로 특히 말도 안 되게 좁은 공간에 차를 정확하게 밀어넣는 능력으로 전설이 된 인물입니다. 마차가 거리 위를 다니던 시절에 태어난 그는 20대에 처음 운전을 시작했고 그때부터 남다른 공간 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의 주차 실력은 점점 완성도를 높여갔고 이제는 사람들이 직접 찾아와 그의 주차 장면을 구경할 정도가 됐습니다. 차와 차 사이에 고작 몇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은 공간.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을 상황에서도 로베르트는 아주 침착하게 핸들을 돌립니다. 마치 차가 그의 몸 일부인 것처럼 부드럽게 말이죠. 농담처럼 이런 말도 붙습니다. 로베르트라면 전보제트기를 자전거 거치대에 넣을 수도 있을 거다. 물론 과장이긴 하지만 그만큼 그의 기술이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는 단순히 주차를 잘하는 노인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웃음을 주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주차 때문에 긴장되는 순간이 온다면 잠깐 이 인물을 떠올려 보세요. 87살의 로베르트가 몇 센티미터의 여유로 차를 미끄러뜨려 넣을 수 있다면 우리가 선 안에 주차하는 일쯤은 조금 더 편안해질지도 모르니까요. 아니면 아예 2바퀴짜리로 갈아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2위, 제프 데이브. 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압도적인 신체 조건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미국 미네소타 출신의 팔씨름 선수, 제프 데이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건 그의 팔씨름 실력보다도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손 크기였습니다. 그의 약지둘레는 약 12.1cm에 달하는데 이 수치는 일반적인 성인 남성의 손과 비교해도 확연히 차이가 날 정도입니다. 인터넷에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합성 아니냐,
특수효과 아니냐라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프 데이브는 1980년대부터 팔씨름 무대에서 활동해온 베테랑 선수로 굵은 전완근과 강력한 악력을 바탕으로 수많은 대회에 출전해왔습니다. 특히 그의 팔뚝둘레는 약 48cm에 이르러 일반전적인 운동선수와 비교해도 상당히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손과 팔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속적인 부상 문제로 인해 주로 왼팔만 사용해 경기에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그의 신체가 거인증이나 특정 질환 때문일 것이라 추측했지만 의료검사를 진행한 결과 특별한 질병이나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즉, 제프 데이브는 그저 태어날 때부터 유난히 큰 손과 팔을 가진 채 자라난 사람인 셈입니다. 이 사례는 인간의 신체가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발현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음에 제프 데이브의 손을 보게 된다면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존재 자체만으로도 규격과 기준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든다는 사실을 말이죠. 1위,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 이제 인간의 한계를 나이라는 기준으로 완전히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인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이 공식 인정한 세계 최고령자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입니다. 그는 단순히 오래 산 사람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세계를 살아온 산증인입니다.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는 미국 대통령만 10명 이상을 지켜봤고 전기가 보급되던 시절부터 현대 스마트폰 시대까지 세상의 변화를 몸소 겪어온 인물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업데이트 하나에도 복잡하다고 느끼지만 그는 전화기라는 발명 자체가 세상에 처음 등장하던 시절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가 틱톡 유행이나 비디오 테이프 시절을 떠올리며 세월을 이야기할 때 그에게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긴 흐름이었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정치적 변화, 기술 혁신과 사회적 격변을 지나오면서도 그는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이어왔습니다. 그의 존재는 나이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가장 설득력 있게 증명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나이는 짐이 될 수도 있지만 그에게 나이는 그저 삶의 주석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도 이제 나이가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오려는 순간이 있다면 이 이름을 잠시 떠올려 보셔도 좋겠습니다.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는 나이가 한계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보여준 인물입니다.